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선생입니다. 이 공무원 시험 준비 여러분들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적중 모의고사입니다. 적중 모의고사라서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한번 보죠. 적중 예언입니다. 예언까지 들어갔습니다. 적중도 들어가고요. 예언도 들어갔어요. 가장 최근에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한 결과 가장 여러분들에게 적중이 될 만한 문제들을 모아서 문제를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시간을 내서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답을 한번 보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전처럼 풀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라고 제가 응원을 좀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잘 들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말씀하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의 내용을 보시면 1번 문제는요. 띄어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띄어쓰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좀 정해야 돼요.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독립성을 잘 따지셔야 돼요. 독립성이라고 하는 걸 잘 따지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품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품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체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모든 품사는 띄어쓰기 한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 조사는 예외다. 이걸 좀 주의하셔야겠죠. 그러면 이게 품사가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조사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좀 복잡한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다, 독립적이지 않다 이걸 구분해 두시면 여러분들 띄어쓰기 하는데 구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그녀는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 첫 번째 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뜻을 잘 보세요. 잘 봐.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지 뭐 놀랐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지하고 여기서 나오는 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떠난 지 할 때 이 지라고 하는 것 요 두 개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뭐 밥을 먹는지 놀랐다라고 하면 요거는 뭐냐면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떠난 지라고 하면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띄어쓰기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시간 개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의존 명사다 이런 뜻입니다.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써야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모든 품사는 띄어쓰기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띄어쓰기가 되어야죠. 그 중에 특히 의존 명사라고 하는 것은 꼭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것도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만큼 먹어 이런 문장이 있고 나는 먹을 만큼 먹었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만큼하고 여기서 만큼이 두 개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큼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만큼은 뭐냐면 이거는 조사예요. 조사. 요거는 뭐냐면 의존 명사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조사인지 의존 명사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 앞에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대명사죠. 대명사는 뭐냐면 체연이죠. 체연이기 때문에 그 뒤에 붙는 게 바로 조사입니다. 체연 플러스 조사. 그러니까 요거는 붙였어야 되죠. 이때 조사는 독립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먹을 만큼 할 때 이 먹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동사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관형격 어미라고 하죠. 관형사형 어미라고 해서 뒤에 오는 것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띄어쓰기가 돼야 됩니다. 의존 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얼마 만인지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성적이라 기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명사형 어미라고 해서 이성적이라 기 명사형 어미죠. 보다라고 하는 게 조사고 는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조사예요. 그러니까 조사 다 붙였어야겠죠. 그러니까 3번은 적절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라고 했을 때 여기 에서라고 하는 게 조사죠. 학교라고 하는 명사 뒤에 조사가 붙었죠. 뿐만 요것도 역시 조사고 요것도 역시 조사예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밥을 먹을 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뿐은 뭐예요? 먹을 뿐이다 할 때 써볼까요? 나는 밥을 먹을 뿐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뿌는 뭐야? 앞에가 뭔데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수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합니다. 자, 띄어쓰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띄어쓰기는 모든 품사는 띄어쓰기 한다. 즉 품사를 볼 땐 독립성을 잘 따진다. 모든 품사는 띄어쓰기 하는데 특히 의존명사와 조사를 구분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뭐에 대한 문제냐면 보시면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논지 전개 방식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문제를 좀 먼저 보실까요? 문제를 먼저 보실까요? 문제 먼저 보시면 유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보기를 먼저 읽기 전에 선택지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까 이걸 목표를 잡고 올라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내용을 보시면요. 내용을 보시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시간 조절이 상당히 힘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선택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무엇을 찾아야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올라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래가 나왔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였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유래는 그럼 당연히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이런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요. 자, 국악과 양약의 다른 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조가 나왔죠? 대조가 나오고 유추라고 하는 건 사실은 비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사성에 근거한 추리라고 해서 유추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국악과 양약의 다른 점을 여러 학설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 개의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이 어떻고 이 사람의 의견이 어떻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다른 점이라고 되어 있고 권위자의 의견을 들었다. 권위자는 누굽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어의 권위자가 되죠. 그죠? 근데 이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뭐 교수님이라든가 어떤 그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먼저 보신 다음에 올라가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지문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자, 보시면 국악과 양약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뭐 질문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타났다. 이런 선택지는 없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안 봐도 되겠네요. 음악을 소리의 질서로 볼 때 질서체와 근본부도 다르다. 궁상각초랑 국악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양악이라고 하는 것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나왔어요. 물리적으로 꾸며진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대조가 우선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즉 국악의 음책에는 삼붕손익점으로 분할된 것이고 배음률 분할된 거 국악이 뭐 선적, 평면적이고 양악은 뭐 역시 마찬가지 국악과 양악 두 가지를 구분할 때는 동그라미 세워 구분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문제는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니까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문제는 없어요. 다행히. 그런데 일반적으로 뒤에도 문제 유형이 나오지만 두 가지 대상이 비교할 때는 동그라미 세모 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두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를 들면 국악이 선적이다 선적 동그라미 쳐고 공간적이다 이렇게 세모 쳐놓으면 구분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도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겠죠. 이를테면 국악이 초가 삼간에 앉아서 대제안을 시야 속에 품는 격이라면 자 요거 한번 볼까요? 품는 격이라면 양악은 벽돌을 쌓아 올라서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즉 국악이라고 하는 것과 양악이라고 하는 것을 얘는 뭐라고 했냐면 초가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얘는 뭐라고 했냐면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관련 없는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유추라고 하죠. 잘 알려지지 않은 대상을 잘 알려진 대상으로 설명하는 방법 유추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걸로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한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유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정답이 바로 몇 번인 걸 알 수가 있냐면 2번이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 표준어 문제인데요. 이 표준어 문제는 죄송하지만 암기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고요. 많은 암기를 하셨겠지만 암기들이 좀 필요합니다. 표준으로 올바른 걸 찾아라. 자, 런지라는 단어는 없어요. 어떻게 써요? 좋을 는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너는 위층에 올라가서 잠을 자도록 해라. 정답은 우선 2번이 정답이에요. 풀이를 좀 잠시 뒤에 한번 해볼게요. 친구에게 거짓말하니까 꺼림칙하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개구쟁이라고 하죠. 자, 우선 요거부터 먼저 오답 체크 먼저 할까요? 자, 여러분 장이하고 쟁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장이는 뭐냐면 뭐죠? 장이는 쟁이 같은 경우는 뭐 습관이나 버릇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고 얘는 뭐냐면 직업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기술 이런 걸 얘기할 때 바로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개구진 게 그건 아니잖아요. 개구진 게 뭐 직업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난 개구진 거 습관, 직업으로 삼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2번을 설명을 잠깐 하죠. 2번 보면 위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위아래를 구분하는 건 뭐냐면 위시라는 말이 있어요. 위시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아래를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우시라는 말을 씁니다. 우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아래가 구분 안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우더른이겠죠. 왜? 반대말을 생각하세요. 아래 어른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더른이란 말이 맞죠. 그러면 윗사람 할 때는 윗사람이 맞죠. 왜? 아랫사람이란 말이 있으니까 윗이란 말이 적절하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구분할 때는 윗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 위아래를 구분할 때 특히 이 위라는 말은 뒤에 오는 말이 거센 소리이거나 된 소리로 발음될 때는 거센 소리나 된 소리일 때는 위를 그대로 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이소리 현상 때문인데요. 윗사람이라고 하면 싸가 되는 거잖아.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된 소리 되는 거. 사이소리 현상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울림, 안 울림, 된 소리.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니까 모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시옷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거센 소리와 된 소리. 우선은 거센 소리 같은 경우는 위층이라고 하면 이 뒤에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위쪽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된 소리가 됐기 때문에 울림, 안 울림, 된 소리라고 하는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은 그러면 참고로 거센 소리는 뭐라고 하죠? 거센 소리는 뭐가 있습니까? 거센 소리는 예사소리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예사소리라고 하죠. 외울 때 구두 벗어줘 이렇게 쉽게 외우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거센 소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획을 하나씩만 더하면 돼요. 그런데 좀 순서를 바꿔서 외울게요. 거센 소리는 자, 피카츄 털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피카츄 털 만져보니까 거세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된 소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자음 하나씩 더하면 되거든요.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예사소리가 이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간단하네. 뭔데요? 꾸뜨 뻗어져 이렇게 하시는데요. 좀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캐릭터 중에 뿌까라는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자, 뿌까 똥 쌌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떤 똥? 요런 똥을 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 똥을 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센 소리와 된 소리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4번을 한번 볼까요? 표준 발음입니다. 자, 여러분 발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발음을 하면 가장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습관화돼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거, 좀 어려울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당연히 문제를 내겠죠. 자, 표준 발음을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깨끗이 이렇게 잘못 발음하거든요. 어떻게 발음합니까? 깨끗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깨끗이. 왜? 뒤에가 그대로 연음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이 이렇게 됩니다. 삭기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역하고 시옷 중에 어떻게 발음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기역이 맞거든요. 삭이 맞거든요. 삿이 아니고 삭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면 되냐면 얘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색하다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걸로 한번 발음해봐. 그 둘 중에 겹받침 중에 다른 걸로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다른 걸로 발음하면 어색하거든요. 그 어색한 발음을 캐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선은 여기는 싹이라고 돼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시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된 소리로 되는 게 틀렸어요. 우리 국어는 실제로 이제 된 소리와 발음이라든가 거센 소리 발음을 좀 지양하거든요. 왜? 좀 부드럽게 발음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욕할 때도 개, 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맨 끝에 끼 이렇게 하면 되게 좀 삭막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발음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부드럽게 발음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싹이 벌써 틀렸어요. 그러니까 시 이렇게 발음합니다. 삭시 이렇게 발음합니다. 시옷이 뒤에 오서 발음할 때
특히 이게 뒤에가 이라고 하는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요. 이게 된소리로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다 틀렸습니다. 3번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데 공기가 맑지 않다. 대부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맑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리을 기역 같은 경우는 뭘로 발음한다? 기역으로 발음한다. 이거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다만 이런 건 주의하셔야죠. 뒤에 기역이 나왔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맑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맑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맑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이때는 리을인데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얘들아. 여기를 보시면 자, 리을 기역은 기역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런데 뒤에가 기역이 올 때는 리을이 발음이 돼요. 리을이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한번 주의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달과야 닭과야 닭과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요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이 고라고 하는 것과 이 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고라고 하는 건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어미라고 하죠. 어가는 거 어미잖아, 그치? 얘는 뭐예요? 조사죠. 조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조사일 때는 이 리을 기역이 뭘로 발음한다? 기역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더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렇죠. 요거는 밟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 뭘로 발음하냐면 리을이에요. 자, 하늘이 넓다죠. 하늘이 넓다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러지 않죠. 그죠? 여덟 이렇게 하면 친구가 사라집니다. 리을 비읍은 리을로 발음해요. 그런데 딱 세 가지만 예외죠. 밟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넙죽하다 하고요. 써줄까요? 넙죽하다. 넙죽하다. 그 다음에 넙둥글다. 이때는 전부 다 리을 비읍인데도 불구하고 비읍으로 발음된다는 것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락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해 놓으시면 쉬워요. 아시겠죠? 단락별로 나눠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셔야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뒤에 보기를 먼저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판소리에서 발성 어떻게 하는지, 장단은 어떤지, 구성하는 요소가 뭔지, 전승되는 과정이 어떤 건지 요걸 살펴보셔야죠. 요걸 먼저 보신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지우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판소리는 안일이와 창을 섞어. 벌써 답이 나왔죠. 안일이와 창을 섞었다라고 했으니까 몇 번? 3번 선택지 지워지면 되겠네. 그죠? 3번 선택지 지워집니다.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안일이는 부수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보면 판소리 창은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등의 장단입니다. 벌써 뭐가 지워집니까? 2번 선택지에 장단이라고 하는 말이 지워지겠죠. 장단이란 말이 지워졌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판소리에서 발성, 아유 문제가 쉽네요. 발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나왔습니다. 이거 1번 지워집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4번이 정답이죠. 특히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무조건 보기부터 보시면서 올라가시는 게 가장 쉬워요. 보기부터 보시면서 위로 올라가셔서 하나하나 지워가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시간상에 이걸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목표를 가지고 긴 글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 목표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쭉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생각대로 그냥 쭉 읽은 다음에 나중에 찾으면 다시 그래서 또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지를 보신 다음에 아 이거 찾아야지 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도 되고요. 가장 정확한 방법도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6번 한번 볼게요. 자연스럽고 어법에 맞는 문장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문제도 학생들이 좀 심심치 않게 틀리는 문제인데 첫 번째 보시면 철수는 영희와 결혼하였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게 좋냐면 우리 공부하실 때 옳은 문장 있죠. 옳은 문장. 옳은 문장하고 잘못된 예문 이거 둘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헷갈리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제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예문을 쓸 거냐면 봐봐. 아버지의 용감한 아들은 뭐 전쟁터에
뭐 나갔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거 옳은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이게 틀린 문장은 뭐냐면 이거예요. 용감한 아버지의 아들은 이라고 하면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왜? 용감하니 아버지도 꾸며주고 아들도 꾸며주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런 예문을 워낙 많이 익숙하게 봐왔으니까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용감한 이게 두 개 꾸며주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틀린 문장을 기억해 두시는 거 하고 옳은 문장도 함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실수 안 하고 내가 몰라서 틀려서 어쩔 수 없어요. 몰라서 틀린 거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거 뭐 운에 맡겨야 잘 찍어야 돼. 운에 맡겨야 돼. 그러나 아는 거 틀리는 게 제일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얘들아 철수는 영희와 결혼했다라고 하면 요건 일반적으로 틀린 문장, 잘못된 문장이 어떨 때 잘못된 문장이 나타날까요? 봐봐. 철수와 영희는 결혼하였다.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법에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건 왜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볼까? 왜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철수와 영희는 결혼했다라고 하면 철수와 영희가 첫 번째 철수와 영희가 부부가 되었다 이런 의미도 되죠. 철수와 영희가 남편 아내야. 두 번째는 철수가 따로 결혼하고 영희가 따로 각자 결혼했다 이런 문장도 되죠.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중의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요건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부부다라고 하면 이 문장은 무슨 문장? 혼문장이죠. 왜? 철수와 영희는 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복수 주어거든요. 복수 주어니까 이거는 바로 혼문장이에요. 그런데 각자 결혼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견문장이 됩니다. 요것도 하나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좋죠.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자, 그럼 2번 볼까요? 과장님 오늘 넥타이가 너무 멋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잖아. 이거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예, 요것도 주의하셔야죠. 너무라고 하는 건요. 부정적인 단어와 호응해서 씁니다. 너무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잘생겼어. 이건 안 돼요. 정말 잘생겼어. 이렇게 써야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모든 사회학을 뿌리 뽑다, 근절하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중복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 뽑다는 말이 근절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중복된 표현이죠. 또 다른 말로 중복된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잉여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사회학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러면 돼요. 괜히 멋진 말 쓰려고 근절한다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물론 근절한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회학을 근절해야 된다. 이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국어는 더 국어를 풍부하게 하려면 뿌리 뽑아 이런 말을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4번도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내일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서술어를 항상 밑줄 쳐보세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술어거든요. 그 서술어를 밑줄 치신 다음에 그 서술어를 보고 짝을 지으세요. 짝을. 뭐와? 서술어와 두 가지를 짝을 짓는데 주어 또는 목적어와 짝을 짓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아요. 자, 내리겠습니다.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립니다. 호응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와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앞뒤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빵과 우유를 먹었다라고 하면 빵을 먹었다, 우유를 먹었다 이 두 문장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렸다, 바람이 내렸다 이랬을 때만 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죠? 바람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내일은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6번 문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렵나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다 맞았죠? 예, 다 잘하셨습니다. 시험에서도 훨씬 더 잘하실 겁니다. 전부 다 만점 받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갑니다. 7번 보면 밑줄 친 부분을 잘못 고친 것은 이에요. 잘못 고친 건데 이것도 역시 맞춤법 표준어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죠. 자, 보면 인간은 불완전한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동물이다. 그러기에 뛰어난 사람들도 혼자 살아가기 매우 힘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일찍이 뭐가 틀렸어요? 일찍이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형태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 하나 볼까요?
맞춤법은 원리가 있어요. 맞춤법의 원리는 두 가지인데요. 뭐가 있냐면 소리 나는 대로 쓰되 어떻게? 어법에 맞게 씀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표음주의라고 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것을 표음주의라고 하죠. 얘는 뭐라?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표의주의. 자, 얘는 뭐예요? 원래 형태가 있어 없어? 소리 나는 대로 썼으니까 원래 형태가 사라지고요. 얘는 뭐야? 원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원래 형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뭐가 있냐면 반드이 하고 다시 여기다 쓸게요. 이 글씨 잘 안 보일 것 같아. 여기 볼게. 반드이 하고 반드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어법에 맞는 겁니까? 요게 어법에 맞는 거고 요게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반듯하다의 원래 형태의 뜻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반듯하다. 얘는 뭐예요? 뜻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맞춤법의 원리예요. 맞춤법의 원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따가 하고 이따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따가 같은 경우 뭡니까? 이따가 같은 경우는 야, 돈은 이따가도 없는 거야. 돈은 이따가 존재하다 이런 뜻이죠. 야, 좀 이따가라 할 때 시간 개념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래 형태가 아닌 것 뜻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문제 이런 거 나왔습니다. 아내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드러내며 웃었다. 이거 맞아요? 드러내며 틀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며가 아니고 어떻게 써야 돼? 드러내며 이렇게 써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냐면 원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 그 다음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것처럼 집단을 이루어 삶으로써 자 뭐뭐로서와 뭐뭐로서는 구분할 수 있어야죠. 뭐뭐로서는 뭡니까? 자격을 나타냅니다. 신분이나 이런 자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선생으로서 학생을 때렸다. 가능하죠. 뭐뭐로서는 도구나 방법을 뜻합니다. 나는 망치로서 학생을 때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집단을 일물어 삶으로써 이 삶으로써라고 하면 이게 자격이 되는 걸까? 자격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써 약점을 극복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약점을 극복하는 거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렇죠. 삶으로써라고 하는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걸 그대로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격이나 신분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미련할 수 없다 할 때 보세요. 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앞에서 우리 띄어쓰기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수라고 하는 건 의존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띄어쓰기가 돼야 됩니다. 의존 명사는 뭐야? 뭐뭐 것, 수, 리, 양, 만큼, 대로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개가 바로 의존 명사입니다. 구분하세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글이 점점 이제 독해로 이제 너무 나가고 있죠.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인데요. 뒤에 보시면 요거는 뭐야? 내용 일치 문제네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아까 팁을 하나 드렸는데 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교되는 대상에 대해서 문제 나올 땐 구별을 잘해둬라 이런 얘기 했어요. 가보겠습니다. 무반주 성악곡을 즐겨 부르는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아까 선생님 뒤에 보기 먼저 보라면서요 라고 했는데 여기 뒤에 보기 보니까 내용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읽으면서 나중에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갑니다. 다시.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음악 방식에서는 다성음악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는요.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모방. 얘는 모방을 선택했답니다. 동그라미 연결할게요. 이때 모방은 노래 시작 부분에서 돌림 노래입니다. 동그라미 전부 다 치죠. 비슷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현된다.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왔습니다. 소프라노 성부의 노래 뒤에 알토 성부가 시간차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하는 반복 기법을 적용합니다. 그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 양식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선율로 노래를 이어갑니다. 자, 돌림 노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율이 이어간답니다. 이로써 다성음악 양식에서는 성부의 독립성을 추구한다. 독립성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감을 느끼게 해주는 짜임새다. 왜 그럴까요? 왜? 잘 봐. 독립성을 유지한다. 통일감을 유지한다. 왜 그럴까요? 자, 원칙, 대원칙 하나 말씀드릴게. 모든 글은 아주 긴밀합니다, 여러분. 아주 너무너무 긴밀합니다.
긴밀하지 않은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봐.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통일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돌림노래처럼 비슷한 노래라고 했으니까 통일감을 주겠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선율로 노래를 이어간다 그랬으니까 독립적이야. 그죠? 반복이니까 바로 통일적이야. 이렇게 글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다성음악의 시대를 지나서 바로크 시대, 이렇게 세모 한번 쳐볼까요? 바로크 시대에 들어서면서 성악음악을 구현하는데 모방은 더 이상 효과적인 기법이 아니었다. 모방은 아까 동그라미였잖아요. 그죠? 세모 동그라미. 이제 음악가들은 화성을 중시했다. 화성 세모 칠게요. 바로크 화성입니다. 그 다음 여러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을 연주하기보다 화성 반주에 맞춰 하나의 선율로 노래하는 짜임새를 선호하게 되었다. 어떤 선율로? 하나의 선율로 이렇게 세모 쳤습니다. 자, 화성 반주 악보 중에는 저음 성부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 저음 성부 요거 밑줄 치고 1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음 성부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 근데 고음 성부에서는 2번 보시면 선율이 반주에 맞춰 변화되는 이른바 장식적 변주. 요거 2번이죠. 그죠? 패턴이 반복된다. 요거 1번이죠. 1번 특성이니까. 이로써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통해 조화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상당히 좀 긴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아까 동그라미 쳐 있었죠. 돌림노래 아까 위에 글을 보세요. 돌림노래 위에 동그라미 쳐 있을 겁니다. 그죠? 형식을 통해 입체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당연히 맞죠? 오케이. 바로크 시대에 나왔습니다. 바로크 시대에 나왔고요.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반복과 변주 나왔고 조화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맨 마지막에 나왔죠?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왔네. 반복의 일관성, 변주의 다양성. 이렇게 나왔으니까 세모가 되겠죠. 자, 바로크 시대 음악에서 저음 성부 여기 나왔네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고음 성부의 선율에 맞춰 장식적 변주를 주었다. 잘 보세요. 저음 성부라고 하는 게 1번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장식적 변주를 주었다고 하는 게 2번 선택지죠. 2번의 내용이죠. 여기 장식적 변주라고 하는 게 1번, 2번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답 3번이 정답이야. 되겠어요? 잘 봐. 선생님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 문장 읽기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긴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헷갈려 하거든요. 긴 문장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파악하시는 연습을 꼭 하세요. 자, 무슨 뜻이냐? 여기 보세요. 저음 성부는 이게 주어죠. 주어예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고음선에 맞춰 장식적 변주를 목적어죠? 주었다. 이게 목적어예요. 저음 성부는 장식적 변주를 주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저음 성부는 이거고 고음 성부에서는 장식적 변주라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정답이에요. 4번은 르네상스 시대 음악은 모방을 중시하고 바로크 시대 음악은 화성을 중시한다. 모방 아까 동그라미 쳐 있을 거예요. 화성 아마 세모 쳐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문제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자,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밑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옛날 이야기가 중요하다.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 자, 핵심으로 한번 보자. 옛날 이야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다. 옛날 이야기 중요하다 이런 거겠죠. 넓은 시야 가질 때 어려운 문제 쉽게 한다. 넓은 시야를 가져라 이런 내용이고 문제에 생물 진화 관점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중심 내용이죠. 문제하기 위해서 대로 생각의 범위를 좁혀야 된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핵심어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게 쉬워요. 앞에 한번 가볼게요.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부터 저는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있대요. 어찌 보면 닭이 먼저인 것 같고 알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밑에 선택지에 나오는 풀기 어려운 문제겠죠. 이 글을 읽은 독자들도 아마 한 번쯤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닭이나 알은 모두 태초부터 즉 세상에 시작되어 존재한 것은 아니야. 닭이나 알은 생물 진화의 어느 시점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잘 봐. 그러므로 접속어 있죠. 그러므로 뒤에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전 생물이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 어떤 생물? 모든 생물이란 관점에서 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 복잡한 문제에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그래. 뒤에 밑에 선택지에 나오는 복잡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정생물이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야. 먼저 알이라고 불리는 것이 생겨 알을 낳고는 여러 가지 동물이 나타나고 그 뒤에 닭이 생긴 것입니다. 알을 생각할 때 닭이 알이라는 식으로 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봐. 좁게 생각하기 때문에
답을 도출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된다. 파리도 아래 생겨나 물건 아래 생겨나는다는 사실을 커다란 눈으로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죠. 커다랗다. 좁게 생각하면 안 된다. 커다란 관점.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게. 중심 내용이죠.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알이 먼저라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알이 먼저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한 글이에요? 그건 아니죠. 어떤 관점을 가져라? 커다란 관점. 좁게 보면 안 된다. 커다란 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넓은 관점, 좁은 눈이 아니다. 넓은 눈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네요. 넘어갑니다. 다음 글을 가장 잘 요약한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약할 때도 여러분들, 요약할 때도 제일 첫 번째는 가장 핵심어를 찾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글이 설명문이냐 아니면 논설문이냐를 좀 따지시는 게 좋죠. 설명문 같은 경우는 중심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심 내용은 각 부분에 중심 내용이 다 있어요. 단락별로. 그런데 논설문이라면 주로 어디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좀 보셔야겠죠. 설명문 같은 경우 얘는 뭐야? 핵심 주장이 뭔가 이걸 따지셔야 되겠고 얘는 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이나 어떤 방법이 있어. 이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잘못된 현실인식인 허위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허위의식은 과거에 찬란했던 시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전통문화를 확대 해석하고 과장한다. 허위의식은 확대 해석하고 과장해서 부각시킨다. 이 허위의식이 안 좋은 거네. 그죠? 과거에 가장 웅장하고 찬란했던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앞세운다. 이렇듯 과거에 화려했던 문명과 문화를 오늘날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현실을 잊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에 화려했던 문명과 문화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현실을 잊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허위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부조리한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과거 역사의 문화를 강조함으로써 밑줄쳐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결국 뭐야? 허위의식은 전통문화 확대 해석하는 거죠. 오늘의 현실을 잊게 하기 위한 거죠. 현실의 부조리한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허위의식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려고 하죠. 핵심어가 뭐예요? 허위의식이죠. 근데 본질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려고 한다. 이게 본질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전통문화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위의식의 소산이다.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지만 가장 잘 요약한 걸 보면 뭐 때문에 전통문화를 확대 해석했는지 그 말이 나와야죠. 반드시. 그러니까 2번 보시면 현재의 부조리를 감추기 위해서 미화하고 과장한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현실 모습을 은폐한다. 이 핵심 구절을 찾으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됐습니까? 정치단체에 의해 만들어진다. 개인이 아니다. 이런 내용은 주변적인 내용일 뿐이고요. 역사를 퇴보하게 한다. 이런 내용도 언급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글에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있는데 얘들아, 자, 단어의 의미를 찾을 때는요. 자, 단어의 의미를 찾을 때는 자, 여러분 어떻게 찾냐면 단어의 의미를 찾을 때는 뭐냐면 내용의 의미를 집착하는 것보다도 의미에 대한 집착보다도 물론 이걸 당연히 찾겠지만 집착보다도 구조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벗을 트고 지낸다. 트고 지낸다. 뭐를? 벗을 트고 지낸다. 밑에 봐봐. 친구와 마음을 트고 지낸다. 말을 트고 지낸다. 일이 잘 되기는 일이 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은행과 거래를 틀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목적어 나온 거 요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죠. 벗을 튼다는 건 뭐야? 친구 관계가 처음 시작됐다는 거니까 정답 당연히 1번이겠죠. 그러면 요건 봐. 말을 튼다. 뭐 반말하다 이런 뜻이고 일이 잘 되긴 튼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부정적인 결과 예상하는 거고요. 거래를 튼다. 뭐 거래가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니까 정답이 1번이 정답이죠. 어떻게 살피라고요? 구조에 먼저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번입니다. 12번 가볼게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속담인데 속담은 뭐 기본적인 속담들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 있을 거라고 믿어요. 문장에서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최근
심리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왜 그죠? 인간의 욕망은 충족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더 커진다.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벌써 답이 나왔어요. 20평짜리 아파트 사면 그 30평짜리 아파트 사고 싶고 30평짜리 사고 싶으면 그 40평짜리 사고 싶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저기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혹시 모르니까 그지? 높아지면 사람들은 더 높은 소득 수준을 향해 또 달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의 끝이 없다 이런 속담을 찾으면 되겠죠. 이런 현상을 놓고 심리학에서는 포부가 형성된다고 말한다. 포부가 형성된다? 저 큰 포부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들이 실험을 해본 바로는 가진 것에 비례해서 가지고 싶은 것이 더 늘어난다. 자, 여기 또 나왔습니다. 가진 것에 비례해서 가지고 싶은 것이 또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진 것이 10% 늘어나면 가지고 싶은 것이 10% 늘어난다. 경제학으로 말하면 탄력성이 대략 1에 가깝다.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가세 개편이다 무슨 뜻입니까? 뭐냐 이거. 서로 이제 비슷한 것끼리 묶인다 뭐 이런 거겠죠. 소유권 양강 고친다. 이미 늦었다 이런 뜻이고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말 타면 얘들아 이 경마라고 하는 걸 애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 경마는 뜨그닥 뭐 이렇게 뭐 경기하고 싶다, 경쟁하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경마라고 하는 말은 견마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말을 잡히고 싶다, 말을 누군가 잡게 하고 싶다 이런 뜻인데 사람을 부려서 말 타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려서 사람이 끌게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몸종 같은 걸 부려서 사람을 끌게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뜨그닥 1번 말이요 2번 말이요 뭐 돈 내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정답 3번이 정답이에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새로운 것이 기존에 있는 걸 다 없애려고 한다. 이런 뜻이겠죠. 넘어갑니다. 자, 밑줄 친 말들의 관계가 다른 하나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쓰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요걸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동음이의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음이의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의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음이의어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음은 똑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고요. 다의어는 뭐야? 뜻이 여러 개인 단어를 얘기하죠. 예를 들면 손일 사전 찾았을 때 손일, 손이, 뭐 손삼 이렇게 나온다면 손일, 손이, 손삼 이렇게 나온다면 손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1번 선택지 뭐 손이 뭐 이렇게 하죠. 1번 신체 일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손이 크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뭐 노동력 이런 말이 나오고 예를 들면 손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손이는 뭐냐면 손님을 뜻하는 말이고 손삼은 뭐냐면 손삼은 뭐 자손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손일, 손이, 손삼 요거는 어떤 관계예요? 요 세 개는 얘 세 개는 동음이의 관계입니다. 동음이의 관계죠. 음은 똑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예요? 얘하고 얘는 다의 관계라고 합니다. 뜻이 여러 개죠. 다시 말하면 얘네 세 개는 서로 뜻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서로 관련이 없는 거고 얘네는 어떤 별개의 단어로 취급해요. 하나의 단어가 아니죠. 별개의 단어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얘를 보면 얘네들을 보면 다의어는 서로 뭐가 있어요? 연관이 있는 거죠.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오케이? 연관성이 있는 거고 서로 하나의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동음이어와 다의어는 가장 기본적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1번 선택지를 보면 글씨를 또박또박 쓴다라고 뭐 글씨를 쓰는 거죠. 소설을 쓴다. 글을 써서 쓰는 거잖아요. 이건 다의어 관계죠. 다의어 관계고 그녀는 가발을 썼다라고 하면 가발을 착용하다 이런 뜻이죠. 입학원서를 썼다라고 하면 글씨를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동음이의 관계죠. 얘는 무슨 관계야? 다의어죠. 그러면 뭐 밑에 거 잘 보면 되겠지? 담요를 머리까지 쓰고라고 담요를 머리까지 쓰고니까 이거는 착용의 뜻입니다. 착용의 뜻이고요. 문 앞에 개조심이라고 써있다. 이거는 글씨를 쓰다 이런 뜻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동음이의 관계죠. 선생님 저에게 꼭 좋은 곡 하나를 써주십시오. 이거는 뭐야? 곡을 쓰다 뭐 글을 쓰다 이런 것과 똑같죠. 비가 오면 반드시 우산을 쓴다라고 하면 착용하다 이런 뜻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동음이의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일까요? 1번이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 관계 동음이의어 다의어라고 하는 거 꼭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 두 팀의 경기력이 뭐뭐라서 오늘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치열한 접전입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두 팀의 경기가 서로 아주 이거 백중지세라고 해야죠. 이런 것들이 나타난 한자성어 찾으면 됩니다. 뭐야, 막상막하. 호형호제 무슨 뜻입니까? 호형호제. 친한 사이를 뜻합니다. 호형호제. 형이라 부르고 동생이라고 부르고 이런 관계니까 정답 2번이고요. 남백난중이라고 해서 서로 백중지세랑 똑같아.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이런 뜻이고, 호각지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서로 이제 뿔을 들이밀고 서로 싸우는 경쟁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치열한 경쟁 관계를 얘기하는 게 바로 2번, 다른 1번, 3번, 4번이고요. 나머진 전부 다 2번이 정답이죠. 나머진 전부 다 치열한 접전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넘어가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보시면 여러분 합성어인데요. 합성어 중에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합성어 구별하는 건 어근이 국어의 일반적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결합됐다.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한편 합성어 구성하고 있는 어근이 국어의 일반적인 배열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통사 합성어는 결합하는 어근의 어순이 바뀌었다. 통사원 결합과도 연결되는 연결 어미가 생략됐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통사적 합성어와 자,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사실은 통사적 합성어는 국어 문장에서 예를 들어 볼게. 여기다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면 너는 밥을 먹었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는이라고 하는 것, 여기 나오는 는은 을은 뭐예요? 조사죠. 조사. 여기 뒤에 나온 언니 이거는 뭐예요? 어미야. 국어 문장에서 조사는 생략 가능한가요? 생각해보세요. 너 밥 먹었니? 자연스럽잖아요. 그치? 근데 어미는 생략 가능한가? 너는 밥을 먹? 응, 나 밥 먹. 뭐 먹? 짜장면 먹. 다음에 같이 먹.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즉, 어미는 생략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결합됐을 때 조사가 생략된 채로 결합이 됐어. 통사적 합성어. 어미가 생략된 채로 결합해서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국어 문장에서 부사는 뭘 꾸며줘요? 명사 꾸며줄 수 없죠. 오케이? 부사는 명사 꾸며줄 수 없어. 부사는 뭐야? 동사, 형용사 이런 거 다른 것들을 꾸며주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 만드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공식. 잘 봐. 빗금을 쳐요. 두 개의 단어 빗금을 쳐요. 오케이? 빗금 쳐요. 빗금 치고 앞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명사야. 앞에 있는 게 명사예요. 빗금 치고 앞에 있는 게 명사야. 그러면 명사라면 당연히 그 두 개가 결합될 때 뭐가 생략됐어? 명사 뒤에 뭐가 붙어? 조사가 붙잖아. 그러니까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무슨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외워. 공식이니까 어렵지 않죠? 빗금 치고 앞에 있는 게 명사야. 통사적 합성어야. 무조건. 자, 그런데 2번에서 내려와서 빗금 치고 앞에 있는 게 명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거에 어간이 있죠. 어간 알죠? 먹는다, 먹고, 먹었니? 먹에다 동그라미 쳐. 어간에다가 근데 뭔가 남았어. 뭔가 남아있어. 빗금하고 그 동그라미 친 거에 어간 동그라미 쳤죠? 거기에 남아있는 게 있어. 그럼 위에 남아있다는 게 뭐란 얘기야? 어미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어미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통사적 합성어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만약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미가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가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빗금 치고 앞에 있는 게 부사야. 부사야. 앞에 있는 게 부사야. 부사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이때는 뭘 살피냐면 뒤에가 명사인지 아닌지 살펴봐. 뒤에가 만약에 명사야. 빗금 치고 뒤에가 만약에 명사야. 그럼 어떻게 돼? 명사면 뒤에가 명사. 부사가 명사 꾸며주잖아.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야.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다시 동그라미 쳐. 빗금 치고 동그라미 쳐. 그럼 그 사이에 남아있어. 다시 빗금 치고 동그라미 쳐. 앞에 있는 게 명사야. 명사면 무조건 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에 용언이야. 그러면 어간에 동그라미 치고 남아있으면 통사적 합성어고 남아있지 않으면 비통사적 합성어.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힘들다. 빗금 쳤죠?
B금 쳤죠? B금 쳤죠? B금 쳤죠? 그죠? B금 쳤어. 앞에가 이게 뭐야? 힘, 명사죠? 명사니까 통사적 합성어. 끝. 오가다 할 때 오다. 오 동그라미 쳐봐. 오다, 오고, 오니. 어간이 동그라미 쳤지? 동그라미하고 B금 사이에 뭔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비통사적. 됐어요? 돌다리 할 때 돌 동그라미 쳤지? 명사지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 작은 집 할 때 작다, 작고, 작으니, 작 동그라미 쳤죠? 남아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통사적 합성어. 정답 2번. 됐니? 요렇게 찾는 거야. 요렇게 찾으면 돼. 되게 쉬워. 자, 좀만 더 해볼게. 예를 들어서, 솟아오르다, 이런 말이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B금 쳐보세요. 그러면 솟다, 솟고, 솟으니, 아가 남았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통사적 합성어. 얘는 통사적 합성어. 덮밥 한번 볼까? 덮밥, B금 쳐봐. 덮고, 덮으니, 동그라미 쳤어? 남은 게 있어, 없어? 남은 게 없잖아. B금하고 동그라미 사이에. 그러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공식 하나 외워두시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다음 장의 내용을 보니까요. 다음 문제를 보니까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뒤에 문제를 보니까 좀만 더 볼게요. 문제 보니까 토론의 쟁점, 사형제도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자의 입장은 흉악범 합당한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남자는 여자 말의 반박에 대해서 정비해야 된다. 정비를 해결책으로 제시했고, 여자는 주관적인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자기 주관인데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방식을 묻고 있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다음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는데,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 살해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형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고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도 우리 국민들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흉악범에 합당한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했죠. 그러니까 몇 번? 2번 선택지에 흉악범에 합당한 처벌을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2번 적절하네요. 그러나 사형적을 받은 사형수가 사형 직전에 진짜 범인이 밝혀서 풀려난 경우도 있어. 예외적으로 풀려난 경우도 있어. 누명을 벗지 못하고 사형당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극히 외적인 사례를 들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과를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외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게 바로 뭐야? 여자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남자의 말에서도 여자의 입장을 찾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 억울한 사람이라 나오지 않도록 사형법제도를 정비하면 된다. 정비 어디 나왔는데 그지? 3번은 사법제도의 정비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맞죠? 그럼 두 사람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한 입장이니까 1번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답을 확실하게 고르려면 4번 선택지가 주관적 의견을 객관적으로 얘기했는지 확인해 봐야지. 여자 말에서 아무리 정비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가 생기지 않아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의 결과 항상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단 한 명이라 억울한 희생자가 나온다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여자 입장이에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종신형 선고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중간에 감형해주지 않고 보석도 허용하지면 종신형 사유부터 격리시키면 되는 겁니다. 사형은 안 됩니다. 나중에 선고가 잘못됐거나 무죄 밝혀졌을 때도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사형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정답은 4번이 정답이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그럼 문맥적으로 따져보셔야 돼요. 문맥적으로 따져보셔야죠. 가볼게요. 문화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느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 문화시장에 얼마나 침투하는 것은 얼마나 침투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우수성이나 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수성이 이게 아니다. 세모 쳐요? 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자본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예시가 나왔죠. 프랑스의 영화 시장을 엄청나게 점령한 현실은 프랑스 문화가 미국 문화에서 떨어져서가 아니라 아까 위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예시. 미국의 영화 자본이 그것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적 자율성을 살려 일본의 대중문화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나왔어. 그러면 앞에 나오는 견해를 바탕으로 뭔가 얘기해줘야죠. 시장 경제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반대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일본의 대중문화를 자주성으로 받아들이자. 잘못된 거야. 안 된다. 그 이유는 뭐야? 뭐가 반드시 나와야 돼? 일본의 자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종속될 우려가 있다. 뭐처럼? 프랑스처럼. 이거는 자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이걸 따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문제를 보시면
미국의 자본이 프랑스에 이어 일본의 문화시장에 침투했을 가능성? 이건 뭐 미국의 자본이 침투했다 이건 알 수는 없는 거죠. 2번 대중문화 일본 대중문화 질적인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질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측면에서 우리가 침투당할 수 있다 그러겠습니까? 2번도 안 되고. 3번 보시면 일본이 가진 문화 자본이 자본 나왔잖아. 우리나라가 가진 문화 자본보다 상대적으로 더 넉넉하다. 정답 3번이 정답이겠죠. 일본은 영화 만들기 전에 시장 조사 철저히 해서 수요자 욕구를 영화에 많이 반영한다. 에휴 이거 아니에요. 정답 자본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줘야죠.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글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은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 팁을 드리면 뭐에 유의하시냐면 접속어에 반드시 유의하세요. 접속어에 유의하셔서 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장을 찾는 게 가장 쉬워요. 마지막 문장을 오히려 먼저 찾으려고 해야 돼요. 결론이 뭔지 먼저 찾아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조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결국은 이 사람의 주장이 나온 게 바로 뭘까요? 주장이 나온 게 어떤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치? 근데 특히 또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XX 이렇게 지우면 상당히 좋겠죠. 봐봐. 아울러, 특히, 그러나. 그러면 나다라 마에 보니까 뭔가 접속어가 나왔잖아요. 접속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어떤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죠. 제일 첫 번째 문장으로 절대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2번 선택지하고 1번 선택지하고 2번 선택지가 맞을 수밖에 없겠지. 3번, 4번은 뭐야? 나와 다가 먼저 시작되는 이건 무조건 틀린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가가 먼저 나와야 돼. 요렇게 먼저 힌트를 좀 찾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글을 바로 이렇게 쭉 연결시키면 좋겠지만 그게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 접속어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 찾아보시는 게 좋죠. 자, 모든 일은 신성하고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해? 통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 뭘까요? 그러나 특정한 일을 더 높이 평가하거나 낮게 낮춰 취급하는 일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긍심 갖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이렇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뭘까? 특히 보수와 관련될 때 그렇다. 돈에 관련될 때 그렇다. 아울러 이렇게도 힘들다.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와 나가 연결되죠. 결국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한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 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속어에 유의하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잘못 고친 거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못 고친 거를 찾아라. 물건이 넘어지지 않도록 벽돌을 받쳤다. 받쳤다는 것은 들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받쳤다 이렇게 써야죠. 디귿이 들어가야 됩니다. 적절하게 잘 바꿨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제때 경신하지 않으면, 경신은 뭐냐면 신기록 작성하다, 새롭게 작성하다 할 때 경신이란 말을 쓰고요. 여기서는 뭐야? 갱신은 법적인 효력이나 이럴 때 갱신이란 말을 쓰니까 맞죠. 공부를 하느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자, 요거 좀 주의하세요. 하느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노라고가 맞아요. 이건 뭔데? 자기 나름대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라는 의미가 있을 때, 야, 하노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이렇게 써요. 너 공부하느라 밥 못 먹었지? 이럴 땐 이거 쓰겠죠. 자, 해 뜨는 시각은 6시 5분. 시각이란 말은 뭐야? 정지된 개념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동안, 시간 동안,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틀렸어요. 6시 5분입니다. 그 정해진 시각을 뜻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겠죠. 자, 2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뒷장을 보시면 상당히 기네요. 경험담을 시간적 순서로 제시했다. 과거, 현재 뭐 이렇게 시간 순서로. 관용어를 통해서, 관용어는 뭐야? 속담이나 일반적으로 쓰는 말, 깨가 쏟아지다 이런 것들을 관용어라고 하죠. 직접화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따옴표가 있을 때 직접화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인물의 성격과 태도를 들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직접화법은 따옴표가 있고 간접화법은 따옴표가 없는 거죠. 간접경험, 책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얻은 간접경험이 주를 이룬다 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쭉 가볼게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마당에서 느긋하게 겨울 휴식을 시작하고 있는 오늘 아침에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시간이 오늘이네요. 그죠? 시간 순서 나왔으니까 체크하셔야죠. 몇 가지나 되는 헤어 보면서 걸어다녔다. 놀랍게도 100가지가 넘었다. 100평도 안 되는 마당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잔디밭을 빼면 나무나 화초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은 넉넉해봐도 30평 미만일 것이다. 그 안에서 100가지 이상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니
물론 해를 보는 사이에 부풀리고 싶은 욕심까지 생겨 제비꽃이나 할미꽃, 구절초처럼 심은 없이 절로 번식한 들꽃까지도 계산해 놓기 했지만 그 다양한 종류가 생각할수록 신기했다. 수필이죠. 그죠? 수필입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내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다. 이 나이에도 가슴이 울렁거릴 만한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이 내 앞에 줄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중략되어 있습니다. 마당에 있는 집에 산다고 하면 다들 채소를 심어 먹어서 이거 좋겠다고 불안한다. 채소. 나도 첫 해에는 열무하고 고추를 심었었다. 그러나 매일 하루 2번씩 오는 채소장수 아저씨가 여기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안 나왔구나. 제목이 트럭 아저씨거든요. 단골이 되면서 채소 농사가 시들해졌고 작년부터 아예 안 하게 되었다. 트럭에다 각종 채소와 과일을 싣고 다니는 순박하고 건강한 아저씨는 싱싱한 채소를 아주 싸게 판다. 멀리서 그 아저씨가 자기 트럭에 싣고 온 온갖 채소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뭐라 좀 팔아줄 것 같아서 마음 못하면 이거 봐봐.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다. 이게 뭐래요? 관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긴 봐봐. 첫 해에는 어땠다? 과거가 나왔죠. 오늘이 앞에 있었는데, 앞에 봐봐. 앞에는 오늘이었는데 여기가 뭐가 나왔어요? 첫 해에는 이렇게 과거가 나왔잖아. 트럭 아저씨는 나를 쭉 할머니라고 불렀었는데 어느 날 새삼스럽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내가 작가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피하고 싶은 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직업이 탄로나게 싫진 않았다. 순박한 사람이니까. 순박한 표정에 고지것대로 나타난 존경과 애정을 뉘라서 거부할 수 있겠는가. 내 책을 읽은 게 아니라 TV에서 나온 걸 봤다고 했다. 책을 읽을 새가 있냐고 했더니 웬걸요. 신문 읽는 것도 없다고 하면서 수줍은 듯 미안한 듯 어려워서 저 안에서 슬픔을 읽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살아가면서 많은 힘을 얻는 얘기를 했다. 그 책을 보고 달래는 힘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그의 글 쓰는 사람에 대한 존경은 저 안에도 슬픔이 그 책에서 유래된 거죠. 나는 그 책을 읽지 못했지만 아주 오래 원형화된 걸 비디오 본 적이 있어서 그럭저럭 맞장구 칠 수 있었다.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선생님도 저 하늘의 슬픔이 같은 걸작을 쓰시기 바란다는 당부겸 덕담까지 했다. 어렸을 적에 읽은 그 한 권의 책으로 험하고 고단한 일관의 중년의 사내의 얼굴이 그렇게 부드럽고 늠름하게 빛날 수가 있는 거라면 그 책은 걸작임에 틀림이 없다. 그의 덕담을 고맙게 간직하기로 했다. 자, 글의 내용을 요약을 간단하게 하죠. 자, 제일 처음엔 뭐야? 오늘 아침에 마당을 보니까 100가지 정도의 식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죠? 그런데 채소, 옛날에는 첫 해에는 뭐라고 했냐면 첫 해에는 채소 농사를 지었었다. 그러나 누가 오면서 장사하는 아저씨 때문에, 트럭 아저씨 오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채소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 채소 장사하시는 분이 이 트럭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어? 저한테 슬픔이라고 하는 옛날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소설을 얘기하면서 소설을 통해서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역시, 이 사람도 역시 책을 쓸 때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그런 책을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수필이죠. 가볼게요. 시간 순서니 얘들아? 시간 순서 아니었죠. 오늘이 먼저 나오고 옛날 그 트럭 아저씨와 일화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어를 통해 글쓴이의 심경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화법을 다루며 성격과 태도를 드러야 된다고 했는데 중략 어딘지하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마당에 있는 집 위에 산다고 하면 다들 채소 심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부러워한다. 직접 화법이 아니죠. 따옴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책이나 대중매체에 얻은 간접 경험, 거기서 어떤 간접 경험을 한 걸 나왔나요? 아니죠. 그 채소장수 아저씨를 직접 만났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20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공부했던 것들이 예상 문제로 많이 나왔나요? 예, 그랬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안 나온 게 더 중요하겠죠. 지금 마지막 모의고사 풀면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는 거 정말 확실하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길 정말 빌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